안녕하세요. 일본 정치론 제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까지 했었죠. 이제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과 현대 일본의 대립, 현대 일본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 근대화 과정을 알아보고 있고요. 1910년대에서 1920년대, 30년대로 이어지는 일본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이제 어떤 내부 혼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대립 과정 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내부의 이제 세력 교체와 대외 팽창. 양대 정당이 국제 협조주의의 기조하에 군비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육해군 중견 장교단은 보통 대위에서 이제 뭐 대령까지겠죠. 이러한 추세를 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군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군축은 장교단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박탈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 그러니까 좀 더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그냥 앞에 지금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 왜 군축은 장교단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박탈하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당시 이제 일본 군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본 제국군 장교는 보통 이제 일본 육사를 나와서 장교가 되는 건데요. 일본 육사에는 이제 평민이나 귀족 둘 다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귀족들은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물론 지원도 하는데 그렇게 뭐 숫자가 많은 건 아니니까 평민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은 이제 귀족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분 차이가.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유력한 가문의 출신들이 이제 귀족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지사라든지 사무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본 군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면 마치 귀족과 같은 동급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거는 특권이 되게 많았어요. 일종의 특수 신분으로 이제 신분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군축을 한다? 이거는 내 신분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들면 소위 말해서 특권층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이익 집단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교들은 일단 군축을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단 비판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견 장교층이 공유한 세계관 및 국가 전략관에 비추어 군축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일본의 국력 상승기의 유년 시절을 보내며 국가적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사실 제국주의 교육에 세뇌가 돼 있었죠, 어느 정도. 또한 초급 장교 시절에 간접 경험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장차 전쟁의 양상은 장기전 및 기계화전이 양상이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으로서는 국가 총력전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군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R&D를 늘려야 된다. 사람도 늘리고 기술자도 늘리고 R&D도 늘려야 된다. 자원도 많이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뭔 생각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 이후 육군 중견층은 세계대전 이후 육군 중견층은 사조직을 결성을 해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면서 국가 총력전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조직이 나중에 이제 승진을 서로 땡겨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회 같은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미리 존재했다는 겁니다. 무슨 파 이런 식으로. 1921년 10월 육사 16기의 나카다 데스장과 17기의 도조 히데키 등이 후다바회를 결성을 해서 국가 총동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임의 일원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1928년 3월 이 모임에서 발표를 통해 일본의 자존을 확보하고 총력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만주와 몽고 지역을 영유하여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이 일종의 세계파가 되는 겁니다. 세계파. 국내파와 해외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야, 우리 국내부터 다지자 라는 게 국내파. 그 다음에 그러지 마, 해외로 나가자. 이게 해외파. 1928년에는 또 다른 육사 모임인 모교회가 조직되었고, 기수는 달랐지만 정세를 보는 시각은 거의 동일했던 후다바회와 모교회는 결국 1929년 5월 통합해서 일석회를 조직합니다.
해군에도 정당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축이라는 게 육군만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해군의 군함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자리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1930년 런던 군축조약에서 보조함에 대한 삭감과 보유 제한이 합의되자 가토 히로하부를 필두로 워싱턴 및 군축조약에 반대하는 이른바 함대파가 등장한 것입니다. 함대파는 영미협조주의에 의거하여 군축조약들을 준수하자는 조약파와 대립하면서, 그러니까 조약파와 함대파로 나누는 거죠. 조약파와 대립하면서 해군 내에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한편 육군 내 사주직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에 옮기면서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석회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이시하라 간지는 관동군 참모로 부임하면서 만주사변을 획책합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안 생기니까 어떤 구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 결과 1931년 9월 일본 관동군이 류타오후에 이제 철도 노선 폭파 사건을 꾸며내면서 만주 일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돌입합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현상 유지의 기조하에 관동군의 행동을 제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관동군하고 일본 정부 사이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육군은 일본 정부의 그래도 통제를 받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일본 관동군이나 만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천황의 직속 군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 그러니까 총리가 수반인 일본 내각이 이 관동군이나 만주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주군은 또 만주국, 그게 어차피 하여튼 다 천황의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 겁니다. 관동군은 1932년 3월 1일 푸이를 수반으로 하는 만주국을 건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푸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죠. 관동군의 독단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내각이 표방해온 국제협조주의의 심각한 침해였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1932년에 이전까지는 일본 정부는 기본 철학이 미국하고 협조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으로서 독일의 침략적인 전쟁을 막아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조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사력을 쓸 거다. 다만 이제 우리의 식민지 이익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그 결과가 이제 가스라 테프트 미락 같은 거죠. 조약을 통해서 미국한테 인정을 받고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조약을 통해서 안 될 게 뭐 있냐. 굳이 전쟁을 왜 하냐, 돈 들어가게. 이랬던 건데, 그게 잘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군대를 줄이려고 드니까 군에서 이제 반발 일으키고, 일종의 구테타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테타입니다 이거는. 정부에 대한 군에. 이게 나라 자체가 워낙 그 권력이 분산돼 있어서 그래요, 옛날부터. 다른 한편 국가 개조를 표방한 군부의 사조직들은 정당 정권에 대한 구테타와 요인 암살을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군부 소장 장교에 의한 일련의 구테타 기도는 비록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정당 정치의 틀을 붕괴시키면서 그 내정과 외교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212인가 214인가 214 사변이라고, 이제 이 일본 본토 내에서 그 일본 육군의 일부 장교들이 212 사건인가 막 212 사건일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214 사건인가. 일부의 장교들이 수상한 암살을 하려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한 이틀 정도 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압이 돼요, 육군한테. 근데 이건 도조 히데키하고 다른 파벌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가 주도하는 이제 1심회 같은 경우 일석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테타를 일으켰던 212 사건을 일으켰던 214 사건인가 하여튼 그 사건을 일으켰던 일본 군부의 장교들은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소외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소위 이제 국내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자꾸 군대가 줄어들면 이게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군축을 하자고 하니까
도조 히데키 같은 부잣집 아들 또는 똑똑한 공부 많이 한 애들 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이 있고 일본 육사 출신 애들은 못 건드리니까 군축하게 돼서 군인들 숫자를 줄이게 되면 주로 건드리는 게 농민 출신들이나 한미한 집안의 가문 애들의 장교들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그게 또 불만인 거야. 근데 얘들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군축을 하지 않고 일본 군대를 늘리는 거는 맞는데 해외로 자꾸 기어나가지 말고 국내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국내파입니다. 그래서 국내파는 심지어 야 조선도 만주 같은 거 점령할 필요 없고 중국하고 전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 조선 같은 경우도 식민지로 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있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 국내파가 좀 더 숫자가 많고 메이저가 됐다면 그 미국하고 2차 대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해외로 식민지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다녔을 테니까. 근데 그 2.14 쿠데타인가 그것 때문에 이 국내파 애들이 싸그리 다 처형당합니다. 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군의 대부분은 도저 히데키 같은 해외파가 장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군축으로 인한 반발, 군의 반발, 그리고 전쟁 확대. 이렇게 일본은 사실 제국주의의 뭔가 욕망이 이게 아니라 일본 군부의 어떤 삐뚤어진 욕구가 과거 군국주의 정책의 이제 성공과 실패까지 이끌어왔던 원인이 된 거예요. 뭐 자세한 건 다른 책들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쿠데타를 실패하면서 다 쫓겨나니까 정당 정제 틀을 붕괴시키면서 내정과 외교에 대해서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진압한 게 또 도조 히데키니까. 새로운 국제질서와 현대 일본의 성립. 국제사회는 일본군에 의한 그 만주국 수립을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만주 자체를 통째로 먹겠다고 하니까. 국제연맹은 조사단을 파견해서 실상을 조사했고 그 보고에 입각해서 1933년 2월 24일에 대일 비난 공고를 가결시킵니다. 유일하게 권고안에 반대 투표를 던진 일본 대표단은 총회를 퇴장했고 이어 3월에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합니다. 국제연맹 탈퇴는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왔던 국제협조주의의 노선을 포기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34년 4월 외무성 정보부장은 외무차관이 초안을 작성한 성명을 발표하여 구미 각국은 아시아에서 일어난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이 단독으로 수행할 사명이라고 호언을 했습니다. 1920년대 영국 및 미국 등과 합의한 워싱턴 조약에 규정된 중국 영토 보전 조항을 사실상 무시한 이 성명은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판 멀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개입하지 마라 라는 거죠. 국제협조주의로부터의 이탈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 1934년 12월에 주력함의 건조 제한을 규정했던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폐기를 결정했고 1936년 1월에는 보조함 건조 제한을 합의했던 런던 군축회의에서도 이탈합니다. 이로써 일본 해군은 함대파가 염원했던 바대로 건함 계획을 규제하는 국제제약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전함들의 숫자, 그러니까 군함들의 숫자를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조약에서 탈퇴하면 꼭 이렇게 쉽게 탈퇴하면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탈퇴 안 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탈퇴를 안 했냐 하면 이 조약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영국이나 미국에서 개발되는 첨단 이제 군함 기술을 일본이 이전받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당시 일본 자체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군함을 생산할 능력도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영국에서 군함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돈을 벌어서 영국에 주문하면 영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일본에 갖다 주는 겁니다. 자기들도 안 가지고 있는 첨단 배를.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탈퇴하면 일본은 더 이상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기술 협력이나 군함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독자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어려웠죠.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많은 군함들을 생산하긴 하는데 그 대부분이 다 구식 군함들이었습니다. 낡은 기술을. 껍데기만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기술은 낡은 기술이었어요.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팽창적 국가 전략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어 온 군사비 지출도 1937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대한 협조주의가 방기되면서 그를 대체하여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국제연맹에서 이탈한 독일 및 이탈리아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시 이탈리아는 자동차 및 항공 기술이 뛰어났고 독일은 뭐 다 뛰어났죠. 특히 엔진 기술.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1차 대전 당시에 이제 군사 기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엔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뭐 다른 거는 다 흉내낼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공기 엔진, 그 전차 엔진, 그 다음에 군함의 엔진은 독일이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았어요. 영국이랑. 군부가 내정과 외교를 전해가면서 일본 군부가 일본의 국가 전략은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던 기존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색채를 띠게 됩니다. 내각이나 통수 대권을 가지고 있던 천황도 군부의 질주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이 이거 좀 하지 마라 라고 대놓고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그 군부의 이런 질주는 암묵적으로 천황의 승인을 얻었다는 식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걸 뒤집겠어요 또.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게 됩니다. 1973년에 6월에 고노에 후미마로가 수상에 취임하였습니다. 20대의 젊은 시절에 생존권 개념에 의거해서 영미 본위의 평화주의를 비판한 바 있었던 그는 1933년에 쓴 논문에서도 일본이 독일처럼 현상타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937년 7월 7일에 베이징 교외에서 야간 행군 중인 일본군 대열을 향해서 총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측에 인명피해도 없었고 누가 총탄을 발사했는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오발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일본군의 오발일 수도 있었는데 일본군은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하면서 교전을 확대했습니다. 고노에 내각은 분쟁 불확대 방침을 표명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전투 상황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점점 군대를 많이 보냅니다. 여기 중국의 3개 사단을 파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파된 일본군은 상해와 남경 등지에서 중국군과 교전을 벌였고 전쟁은 중국 내륙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중일 전쟁 확대와 병행하여 고노에 내각은 1937년 11월에 대본령을 설치하고, 대본령은 옛날 고려시대 때 장군들이 회의하던 중반 같은, 그러니까 육군 해군이 모여가지고 각 이제 군의 어떤 그 의사 절차를 결정하는 건데, 이 대본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본령의 결정을 내각도 함부로 쉽게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책정하는 등 전시체제를 확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본령이라는 건 합동참모본부, 합참회의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1938년 11월에는 이른바 고노에 성명을 발표하여 중일 전쟁의 목적이 일본 만주, 중국 제휴를 통한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있음을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을 다 먹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후 45년까지 중국 대륙 전역에서 중일 전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하고는 별개로 이 37년에 중국하고 일본 간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패배하고 나서 중국도 그 승전국 자격으로 대만이었긴 했지만 승전국 자격으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가 거기 참석할 수 있었던 거죠. 중일 전쟁이 지구전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던 1939년 9월에 그 독일군 기갑군단은 폴란드를 전격 침공한 데 이어서 1940년 5월에는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전격 전술을 앞세워 불과 한 달 만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독일은 이어 영국을 위협하고 발칸반도를 석권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사실은 독일이 잘한 것도 있지만 프랑스가 지나치게
무산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선에서부터 벨기에 국경선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그야말로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놨거든요. 얼마나 난공불락이냐면 대포가 막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대포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포격을 하면 이쪽 대포는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 앞쪽에 넓은 벌판에 여러 가지 대전차 방어벽이 있고요. 각종 뭐 성벽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앞에 또 철조망을 잔뜩 쳐놔가지고 마지노선을 정면에서는 도저히 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노선 안쪽에서는 지하에 이렇게 지하 땅굴을 파고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포탄 같은 것도 지하로 운반할 수 있게 돼 있고, 왜냐면 이게 참호전을 너무 1차 대전 동안 이게 위가 뻥 뚫려 있는 참호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비도 맞고 힘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참호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땅 속에다가 지하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 저쪽에서 독가스 뿌리더라도 이걸 다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뭐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그쪽으로 안 오고 옆으로 슬쩍 벨기에 국경을 우회해서 옆으로 슬쩍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 옆으로 해서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못했다는 게 바보란 얘기죠. 음. 1940년 7월 재차 수상으로 취임한 고노에 내각에게 유럽 대륙의 정세 변화는 독일과의 동맹 체결을 부추기던 조연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그 일본이 독일하고 동맹을 하게 되면 전쟁에 참여하는 건데, 유럽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위정자들은 유럽을 석권한 독일과 동맹을 맺는다면 일본 주도하에 동아시아 신실서 구축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1940년 일본이 독일 및 이탈리아와 체결한 삼국 동맹은 영미 주도의 국제 질서에 공동 대항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질서 구축을 노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1년 7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었고, 이거 베트남 같은 거죠. 이후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의 하와이를 포함해서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게 이제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은 일본이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 대한 전쟁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로써 이미 1937년부터 중국 대륙에서 전개됐던 중일 전쟁에 더해서 일본은 태평양 방면에서 미국, 그리고 동남아 방면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등을 상대로 하는 사상 미증유의 대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중일 전쟁이 3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하고 나서 을사보호조약 맺고 한일 합방하고 나서 한 17년에서 20년 사이는 20년 정도는 중국에서는 일본하고 전쟁이 없었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소위 하고 있었고, 37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전면전이 시작되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그 공산주의 계열은 모태통에 이제 그 홍군에서 일을 했고, 팔로군, 그 다음에 그 외의 계열들은 이제 장개석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당의 보호 아래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장개석도 이걸 왜 지원했냐? 자기들하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단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을 해서 뭐 총도 사주고 폭탄도 좀 제공해주고 이래서 테러를 하도록, 뭐 테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테러라고 부를 수는 있죠. 민간인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전쟁은 정당한 전쟁 활동이긴 한데, 그렇다고 민간인이 아예 안 다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요인 암살, 테러, 폭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정부가 국가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약에 이 당시에 선전포고를 하거나 했으면 일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좀 더 독자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못했죠. 그리고 장개석도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개석이 이게 좋아서 했던 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국가를 인정받는 거를 장개석이 좀 가로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개석의 본심은 뭐였냐. 솔직히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장개석이 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지원을 했겠습니까? 당장 자기가 지금 중국 내에서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 후방 교란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거고, 좀 더 나가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당이 중국에서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일본과의 전쟁에서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조선반도를 중국이 먹으려고 했어요. 장개석의 중국이 여기를 식민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점령을 해버리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가 욕심이 있으니까, 마치 그 당태종 이세민처럼 자기가 다 갖고 싶으니까 지원을 했던 거지, 그렇게 뭐 윤봉길에게 감동하고 뭐한테 감동하고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냉정한 겁니다. 겉으로는 막 그래도 우리 도와줬으니까 막, 그리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가고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분단되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그냥 과거는 다 잊고 서로 도와준 좋은 분, 은인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거지만, 그 당시는 걔들이 그래서 그랬겠냐고요. 다 지들이한테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을 목표로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한 일본은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교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쟁은 미일의 전면전으로 발전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1943년경에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일본은 대륙 침략을 서구 열강의 침탈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동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폭 투하도 뭐 말이 많은데, 원래 고려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 히로시마가 아니라 교토였습니다. 교토하고 나가사키에 투하하는 거였어요. 나가사키는 군수공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히로시마도 군수공장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군수공장이 많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투하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상징적인 곳에 떨어뜨려서 야, 일본 작살 났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교토였습니다. 교토에 만약에 그 투하됐으면 그 많은 문화재들, 옛날 건물들이 다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이제 그 공군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이거 결정하는데 이제 연관성이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그러니까 전쟁 전에, 2차 대전 전에 교토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교토 관광을 갔다 와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너무 옛날 문화재들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결사반대를 했대요. 교토는 아니다. 차라리 도쿄에 떨어뜨렸으면 떨어뜨렸지. 야, 교토는 너무 아까운 곳이다. 이게 인류 문명에 있어서도 교토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원폭을 만약에 떨어뜨려야 했으면, 이때 개발됐던 원폭이 세 발밖에 없었거든요. 생산해 놓은 게. 세 번째까지 떨어뜨려야 했으면 그 다음 도쿄다. 도쿄에 떨어뜨려가지고 처양을 포함해서 일본 군의 수뇌부를 다 몰살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항복할 거 아니냐, 얘들. 뭐 누가 전쟁 지휘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됐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은 종료됩니다.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의 점령 통치하에 놓였고요. 그래서 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일본의 점령 군대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령 후 미국은 일본의 비군사화, 민주화에 중점을 둬서 일본이 다시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국가로 재건하기 위한 전후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미국이 목표했던 거는 뭐냐면, 일본에는 그 어떤 군대도 어떤 군대도 두지 않는다는 거였고, 탱크는 고사하고 전투기도 필요 없다. 그냥 주일 미군이 거기서 지켜주겠다. 이런 원칙이었고, 니들은 군대 갖지 마. 대신에 이제 마치 그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리고 일본은 순수하게 그 농업
농업 생산만 하는 국가로. 그래서 그 산업 기술이나 이런 거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니들은 그냥 저 농산물만 생산해라. 마치 그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 무협지에 보면 나오는 무공을 폐한다는 거죠. 사지의 힘줄을 끊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무공을 폐한다는 게 뭐냐면, 무술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앤다는 거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폐를 때려가지고, 호흡을 세게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소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발 뒤쪽하고 이제 그 손목의 힘줄을 다 이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지를 못 씁니다. 소위 그냥 일상생활은 할 수 있지만 누굴 때리거나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격렬한 운동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공을 폐한다는 건데 일본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해주겠다.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누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냐면 김일성입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5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군수산업기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산업국가가 된 겁니다. 이러한 점령에서 독립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전후 외교의 기본 틀이 성립이 됐고요. 전쟁 전에 일본 외교가 서구 열강과의 협조의 틀 속에서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면 전쟁 후의 일본 외교는 미국과의 협조 속에서 경제 발전을 치중하는 그런 외교로 변화했습니다. 근대는 이제 보편적이면서도 서양의 것으로 상산되곤 했고 일본의 그 정체성은 이러한 근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재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이 위와 같이 상상된 근대를 상대화하고 동아시아의 범주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구축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도드라졌던 시기였고 나름대로 2차 대전만 안 일으켰다면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항공모함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당시 비슷한 시기에 조선하고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뭐 일본이라고 뭐 땅에서 석유나 금덩어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온전히 맨파워만 가지고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당시 그걸 할 수 있었느냐? 못했거든요. 우리는 못했고 일본은 해냈으니까.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근데 우리는 왜 못했느냐? 제가 보기엔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상업을 너무 천대시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상업을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국이 50개 작은 국가로 쪼개져 있었고 전국시대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각 주마다 번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에 더 열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군대를 양성을 하죠. 반면 조선은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렇지만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가난해야 반란을 일으킬 만한 군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고려시대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후삼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선은 중앙집권적으로 딱 묶어놓고 지방은 그냥 밥만 먹고 살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 도로도 잘 안 만들고 사실 로마 제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가 커지려면 도로망이 발달해야 됩니다. 교통망이. 그래서 수레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차 같은 것도 막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만약에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큰 도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러면 일본군이 한양까지 오는데 한 6일 한 5일이 걸렸겠습니까? 이틀 만에 왔겠지. 근데 그런 도로가 없었어요. 그냥 집마차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사람이 보집 메고 간신히 갈 수 있는 정도의 산길, 들길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포장도 돼 있지 않은. 왜냐하면 당시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돌을 깔면 되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그런 도로 만들어 놓으면 반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냥 이 험준한 산악 지역이 자연적인 방어망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뭔가 일본 애들보다 무능하다든가 게을르다든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조선의 어떤 기본적인 통치 철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시대 때나 또 이제 삼국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들마다 교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일본을 지배해 왔습니다. 일본을 짓누르고 툭하면 일본 가서 정벌 하고. 근데 조선은 그게 못했던 거죠. 안 했던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결론. 근데 일본의 정치 외교사는 국가적인 영광과 좌절이 교차하는 영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서구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함으로써 근데 유럽 국가들이 향유했던 위상을 누리는 영광을 이룩했습니다. 반면 강대국의 반열에 도달한 일본은 자신의 성취와 국력을 과신한 나머지 군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 일본에 적지 않은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자신들이 이룩한 성공이 대외 개방과 발달된 외래 문명의 부단한 수용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해양국가로서 일본이 번영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자유롭게 개방적인 사회문화 체제와 교육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본은 다이쇼 시대에 성취했던 민주주의 제도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했죠. 선거권이 뭐 평등하게 주어지고 이런 것들, 민주주의 제도들과 국제협조주의가 현대에도 계승되어야 할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그렇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이 비교적 안정적인 정당 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경험에 적지 않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경험한 좌절과 실패의 역사가 국력에 대한 과대평가 및 그에 기반한 국제협조주의에서의 이탈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명한 인식이죠.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전후 일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질서라고 간주되는 국제연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하고 있으며 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실현에서의 최대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부의 대두 및 팽창적 군국주의 추구가 일본의 국가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했다고 인식을 합니다. 군국주의 및 대외 팽창주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상징적인 천황제 및 전쟁 포기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현대 일본 안보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수방위 개념 및 문민 통제의 원칙들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근대화를 이루었던 요인에는 일본의 대내적인 동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등은 구체제와 엘리트층을 타도하는 과정이었고 그 주도 세력은 엘리트층 바깥에 있었습니다. 반면 메이지 유신은 주로 구지배층 일부의 자기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혁명으로의 메이지 유신의 이런 패턴은 일본 사회에 문제점을 남기기도 했으나 불필요한 파괴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고 효율적인 변혁을 수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 세계에 대한 과장된 위기감은 쇄국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체제 변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조선은 쇄국으로 갔고 일본은 후자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내부 우리를 바꾸자라고 한 거죠. 이러한 위기감은 그 후로도 근대 일본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에 대한 일본 정치 세력들의 풍부한 정보와 명민한 판단력과 대응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쇄국 정책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질서를 파악하지 못해서 일본 식민 지배의 길로 들어갔다는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이러한 일본의 정세 인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이 시점에서 조선은 왜 쇄국 정책을 단행했을까?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 사실 흥선대원군의 개인적인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대원군은요. 그러니까 대원군 이전에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안동 김씨에 의해서. 안동 김씨에서 세도 정치가 이어졌는데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부터 정순, 헌철, 고순이니까 순조, 헌정, 헌종, 철종
이 3대 60년 동안 안동 김씨, 풍양 조씨가 이제 조선을 그냥 꽉 틀어지고 있었어요. 과거 무신 정권 집권기 40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주이 씨들은 좀 똑똑한 왕손들은 다 탄압을 받고 사약받고 역모로 몰려서 죽어나갔습니다. 그걸 다 견디고 견뎌서 어떻게 고종을, 자기 둘째 아들 고종을 앉힌 대원군인데 이 체제 변형을 하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정권이 또 날아가는데, 뭔가 체제 변형을 도모하기에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천황의 어떤 신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는 뭐 초슈번, 사스마번 같은 이런 강력한 소위 군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천황이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대원군 입장에서는 다 자기 죽이는 인간들밖에 없었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랑 자기 아들 고종이랑. 근데 왕권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갓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족도 숫자로 더 많으면 좋겠는데 똑똑한 왕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니 모험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일단 닫고 내부 단속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두어 번 해봤더니 병인양요, 신미양요 두 번 다 이제 사실 졌거든요. 군사력으로.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저렇게 발리는 걸 보니 조선도 이 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인재가 없었던 거죠.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쇄국을 단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대원군 입장에서는.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니까 대원군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개방했겠네요 싶겠지만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때 당시 대원군이었는데 뭐. 이러한 일본의 대내적 동의는 국력을 신장시켰고 이러한 힘은 대외적 팽창으로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치러 나가는 동안에 아시아 태평양의 거의 전 지역과 민족은 예외 없이 일본의 직간접 통치하에 들어가게 됐고요. 일본 민족을 정점으로 해서 여타의 다른 민족들이 각기 제자리에 차지하게 하려 한다는 이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시도는 해봤죠. 그리고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본어 거의 동급으로 취급은 받았습니다. 그게 내선일체라는 겁니다. 일본과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입니다. 내선은 하나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거는 일본이 그래도 한민족한테는 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아니까. 백제계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표면적으로 제시한 목표와는 달리 아태 지역의 여러 민족은 길게는 40년, 짧게는 3 내지 4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종속적 상태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식민 통치의 체험은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의 여러 민족과 국가의 향후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계대전을 두 차례 겪은 유럽에서는 오히려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제도와 협력 분야가 발전하고 있지만 현대 동북아 및 아태 지역의 국제관계에서 그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나타난 제국들은 기독교 문명과 르네상스 인본주의라는 공동의 유산을 남겼지만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태 지역에 남긴 유산은 상대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권주의가 없으니까요. 그런 요인들이 현대 동북아의 국제관계에서 각종의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 매개체의 결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일본을 싫어할 뿐이죠. 그런 점에서 전쟁으로 점철된 근대 일본의 정치와 외교는 현대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느냐 라는 것은 일본의 외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대 외교. 여기서 살핀 것처럼 일본의 근대화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루어졌고요. 대내적으로는 메이지 유신에서 드러났듯이 엘리트층의 대외 정세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성장된 국력을 대외적으로 팽창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선진 문명을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시에 과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나 사회가 늘 맞닥뜨리는 문제로 과감한 개방은
주체의 위기와 현상의 급변을 초래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기가 없고 실현하기 힘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당시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근대의 문을 열었고 유럽과 미국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현대 일본의 정치 외교를 구성하는 제도와 정책들에는 근대 일본이 걸어온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근대 이후 전개된 현대 일본의 정치 외교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보니까 동북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에 내재된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은 우리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뤄냈던 일본의 긍정적인 역할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적인 모습을 포함한 양 측면을 살피는 것은 지금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동북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